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식 일주일 앞두고 다시 싱글로 돌아온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이번 일을 겪고 나서 든 생각인데요. 정말 평생 겪을 수 있는 일은 다 겪은 기분입니다. 결혼식 일주일 앞두고 벌어진 엄청난 일 때문에 배우자는 잃었지만 그래도 은인 같은 사람을 몇 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고 돌아보니 얻은 게 훨씬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일을 겪고 난 이후에는 그전엔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기면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올까? 억울한 마음이 컸는데 이제는 이 일로 제 사람을 가려내라는 하늘의 뜻인가 보다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쯤 그 인간은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저로 인해서 엄청난 역품을 맞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평생 좋은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할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면 위기 앞에서 사람 저울에 올려놓고 재보는 인간에겐 절대로 좋은 사람이 따르지 않는 법이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남편이 될 뻔했던 그 사람하고 저는 2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남편과 저는 이혼 가정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에겐 흠이 될 수도 있었던 일이었지만 우린 그걸 서로 잘 보듬어줬고 남편은 아버지 한 분을 모시고 살았고 저도 아주 어릴 때 아버지와 이혼하고 엄마랑 단둘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혼자 된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나 여러 상황에서 우리 둘은 공감대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딱 하나 다른 점이 있었죠? 바로 어머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분노를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난 세상에서 우리 엄마 같은 여자가 제일 싫어. 무책임한 데다 사치스럽고. 자기는 왜 어머니 얘기를 꼭 그렇게 해? 그건 두 분 일이잖아. 어떻게 엄마란 사람이 자식 밥도 제대로 안 챙겨주고 놀러 가는데 정신이 팔려서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엄만 밤무대 나가는 여자처럼 옷이나 입고 저녁마다 나갔어. 그때 춤바람이 났다니까. 그러니까 아빠도 참다 결국 이혼까지 한 거지. 그래도 우리 결혼한다고 인사는 한번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당신 낳아주신 어머니고 두 분이 이혼은 했지만 우리 부모님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 자리 한번 마련하면 안 돼? 아, 싫어. 그럴 필요 없어. 평생 볼 일 없다고. 그래도 저는 낳아주신 정을 생각해서라도 형식적으로나마 인사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 소식을 전해들으면 얼마나 허탈할까 싶더군요. 하지만 끝끝내 남편은 어머니에 대한 미움을 접지 못했고 그렇게 우리는 서로 모아놓은 돈으로 결혼식 비용부터 신혼집을 찾고 있었는데 제 결혼 소식을 엄마에게 듣게 된 아버지가 저에게 먼저 연락이 온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 결혼식 비용만큼은 꼭 도와주고 싶다면서 선뜻 큰 돈을 저에게 보내주겠다고 한 것이죠. 언젠간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들어준 적금도 있었다고 하면서요. 솔직히 생각도 못한 일이었지만 엄마도 아버지가 좋은 마음으로 딸 위해서 주고 싶어 하는 거니 기쁜 마음으로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버지에게도 더 좋을 거라면서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저보다 더 반가워하는 눈치더라고요. 우와, 우리 그때 봤던 좋은 집으로도 갈 수 있겠는데? 아버님 사업한다고 했던가? 이게 생각보다 잘 되는 모양이다. 요새 잘 되는데 별로 없는데 우리 회사도 지금 적자 본 지 오래거든. 근데 아버님이 뭐라고 하면서 줬어? 그냥 미안하단 말을 많이 하더라고. 내가 크는 모습 못 보고 살았던 게 너무 후회된대. 그리고 나 주려고 적금도 들어놨다면서 이럴 때라도 한 번은 아빠 노릇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다른 말은 안 하고? 나한테 따로 주고 싶다거나 그런 건? 난 솔직히 그 말 듣고도 마음이 무겁더라고. 결혼식 오라는 말도 못하겠는데 이렇게까지 하니까. 근데 엄마도 기분 좋게 받으라고 하고 그래서. 뭐? 그걸 안 받을 생각을 했어? 에이, 돈은 받아야지. 미안하잖아. 나도 딸 노릇 안 하고 살았으니까 할 말 없지. 아이, 무슨 소리야. 아버님 배포가 참 크고 좋은 분이셨네. 우리 언제 인사 가기로 했지? 혹시라도 그날 우리 보고 나서 아버님이 더 해주려고 하는 거 있으면 싫다는 말 하지 말고 있어. 알았지? 아, 나도 이참에 엄마나 한번 만나볼까?
그렇게 설득해도 말도 못 꺼내기 싫다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일인가 했죠. 갑자기 왜? 우리 엄마도 직접 만나면 뭔가 해주고 싶어 할 수도 있고 준비해둔 게 있을지 어떻게 알아? 괜히 놓치면 아깝잖아. 눈 딱 감고 만나면 끝날 일인데. 지금 돈 때문에 어머니를 만나겠다는 거야? 이래저래 돈 많이 깨지는 건 사실이잖아. 이럴 때라도 도움받으면 좋지. 이혼 안 했으면 우리가 지금 한 사람 몫은 더 받아서 수월하게 했을 수도 있는 문제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돈 보고 만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아버님이랑 당신이 사업하지 어머니한테 그럴 만한 돈이 어디 있겠어? 딱 2천만 원 정도만 더 있으면 우리 대출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래. 그게 매달 나가는 이자만 줄여도 저축 많이 할 수 있거든. 그럼 1년에 모으는 돈 꽤 쏠쏠할 거야. 갑자기 결혼 앞두고 그런 머리를 굴리는 모습을 보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평소에도 워낙 경제관념이 투철하고 절약하는 게 몸에 배어 있어서 20대 때부터 혼자 힘으로 1억까지 모은 사람이었는데 이 정도로 계산하는 사람인 줄은 몰라서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뒤 저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대충 들어보니 남편이 대출을 안 받고 싶어 안달이 났던지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대놓고 돈을 요구하고 온 것 같았어요. 제 형편이 어렵다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말이죠. 나도 상황이 좋지는 않아서요. 이것밖에 준비를 못했어요. 이럴 때 부모로서 도움도 못 주고 면목이 없네요. 내가 듣기로는 2천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네? 그이가 그래요? 너무 죄송해요. 먼저 찾아뵙고 인사부터 드려야 하는 건데. 어쩌다 보니 돈 문제로 어머니를 뵙게 되네요. 저 그리고 이 돈은 못 받겠습니다. 저희 모아둔 돈도 있고 양가 부모님께서도 도와주셔서 준비 잘하고 있습니다. 받아요. 홀어머니 모시느라 많이 힘들다고 들었는데. 네? 제가요? 그게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그렇게 힘든 상황은 아닙니다. 제가 보니 그이가 어머니께 과장해서 말한 것 같아요. 아이고, 괜한 말을 한 것 같네요. 상황이 힘들어 보여서 준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압니다. 아는데 그런데 정말 괜찮습니다. 충분히 저희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께 부담드리고 싶지 않아요.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보다 마음을 푸는 게 순서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애가 내 원망 많이 하죠. 예비 시어머니는 씁쓸한 표정으로 밖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렇지만 분명히 결혼하면 그 사람도 달라질 거예요. 실은 저도 부모님이 어릴 때 이혼했거든요. 멋모르는 때는 아버지가 어머니 고생시킨 것 같아 원망도 많이 했는데 커보니까 두 분의 일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 관계와 제 관계는 또 다른 문제 같아서요. 분리하려고 노력합니다. 똑똑한 아가씨를 만났네요, 우리 애가. 나도 실은 묻어두고 온 게 많아요. 10년도 넘은 일이고 알아서 좋을 일도 아니라서 내가 다 말해줄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만났으니 이 말은 꼭 전해주고 싶어요. 두 부자가 참 많이 닮았어요. 내 아들은 그렇게 안 컸으면 했는데 얼마 전에 보니 제 아빠를 더 많이 닮은 것 같아서 걱정이 많아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이가 지금까지 성실하게 잘 살아왔거든요. 정말 좋은 가정 꾸려서 잘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저 혹시나 내 도움 필요하면 여길로 연락해요. 네, 나중에 꼭 그 사람하고 인사드리러 다시 올게요. 내 연락처 지우지 말고 꼭 갖고 있어요. 어머니는 제가 도움 청할 일이 생길 것 같은지 전화번호를 꼭 갖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그보다 어머니를 직접 만나보니 그동안 남편에게 듣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잠깐 만나서 대화해보면 그 사람 인품을 알 수 있잖아요. 인자하고 침착하게 한마디 신중하게 아껴가며 말하는 걸 보니 인품도 좋은 분 같았어요. 그리고 그날 이 문제로 저는 예비 남편과 처음으로 큰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문자를 어떻게 저랑 아무 상의도 없이 말하고 올 수가 있나요? 아니, 어떻게 그래? 돈 받아내려고 그런 거짓말까지 하냐고. 거짓말 안 했어. 아이, 그럼 내가 5천이라고 더 받아내려고 했겠지. 그리고 우리 그 돈 지금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 이혼했어도 엄마는 엄마잖아. 아니야? 근데 자식이 엄마한테 그런 부탁도 못해? 그래서 우리 집안이 힘들다는 말까지 했어? 내가 어머니 처음 뵙는 자리에서 얼마나 나 뜨거웠는지 알기나 해? 나를 홀어머니 모시고 사는 불쌍한 애로 만들었던데 그것도 불쾌해 나는. 아, 앓는 소리를 해야지. 어떻게 다 고지고대로 말해. 여태 혼자 힘으로 뭐든 잘하던 사람이 결혼 준비하면서 왜 이러는 거야? 나도 엄마한테 기회 준 거야. 무슨 기회? 어머니를 진심으로 이해하는 것도 아니면서. 나중에라도 당신 보게 되면 체면이라도 서라고 기회 준 거라니까. 그래서 받아왔지. 예비 신랑은 끝까지 돈을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아니, 어머니 어디서 빌려온 것 같은데 이거 절대 못 받아. 뭐, 그래서 주는 걸 마다하고 왔다는 거야? 미쳤네? 아, 당신은 정말 왜 이렇게 답답하게 굴어? 아버님이 당신한테도 돈 주면서 뭐라고 했어? 이렇게라도 아버지 노릇하고 싶었다고 했지? 우리 엄마도 똑같은 거라고. 그럼 진심으로 어머니하고 화해부터 해. 그럼 그때 받을게. 어? 화해? 어제까지 어머니 말만 나오면 화내고 원망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2천만 원 받을 때는 왜 달라지는데? 부끄럽지도 않아? 어머니가 여유 있게 살면 또 모르겠다. 그리고 그런 기회 당신이 함부로 주는 거 아니야. 이혼은 두 분 결정이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화해하면 2천만 원 받는다고 했다. 당장 가서 손잡고 사진이라도 찍어 올까? 그만해. 듣기 싫어 죽겠어. 그놈의 2천.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싶어. 이게 지금 당신하고 결혼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2천만 원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꺼는 방법 찾는 것 같다고. 이런 결혼은 안 하고 싶어. 그냥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딱 한 번만이야. 이 문제로 더 말하기 싫으니까 당분간 시간 좀 갖는 게 좋겠어. 결국 그날 순탄하게 흘러가던 결혼 준비를 잠시 멈춰놓고 생각할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돈돈하면서 억지로 결혼까지 끌고 갔다가는 나중에 이 정도의 싸움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더라고요. 혹시나 이 이야기를 양가 부모님이 알게 돼서 괜히 더 마음 쓰이게 하는 일 만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이혼까지 해서 떨어져 지내는 상황에 서로 더 원망하는 일이 될까 조심스러웠거든요. 저는 최대한 엄마 앞에서 예비 신랑과 싸운 일은 내색 안 하고 잘 준비하고 있다고 안심시켰어요. 그리고 냉전 기간이 점점 길어지자 불안해진 예비 신랑은 먼저 저를 찾아와서 진심으로 사과를 건네더군요. 그날 차 트렁크를 꽃으로 가득 채워서 어설프게 준비한 이벤트를 하는데 꽁꽁 언 손을 보니까 또 안쓰럽더라고요. 저를 붙잡기 위해 애쓰는 그의 모습과 저에게 표현하지 않았던 그간의 고민을 들었더니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새 얼어있던 마음도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해서 당신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 그게 다야. 돈 문제로 힘들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랬던 거야. 이제 내가 한 집안의 가장이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나도 모르게 책임감이 너무 커졌었던 것 같아. 너무 앞만 보느라고 당신이 어떤 게 힘든지 몰랐어. 생각해보니까 당신 앞에서 돈 이야기만 했던 것 같아. 떨어져 지내는 동안 반성 많이 했어. 진심으로 사과할게. 우리 행복한 앞날만 바라보면서 다시 준비하자. 응? 알았어. 이번 한 번만 봐줄 거야. 또 그러면 가만 안 둬. 비온 뒤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그날 우리는 처음 연애하던 날로 돌아가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새도록 대화로 서로 생각하던 걸 말하고 나니 예비 신랑 생각도 이해가 가더군요. 그리고 다시 계획을 세우며 행복한 앞날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예비 신랑과 기분 좋게 화해하고 돌아온 날
엄마가 뜬금없이 결혼 전에 건강검진을 받으면 좋겠다는 말을 꺼내더라고요. 너희들 아무리 젊다고 해도 또 모르는 거야. 이 기회에 서로 아픈 데 있고 그러면 나중에 챙겨주기도 좋고. 엄마가 괜히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좋은 기회가 생겨서 그래. 아우, 지금 할 것도 많은데 무슨 건강검진이야. 나중에 할게요. 예, 이거 누가 결혼 선물로 하라고 비용까지 다 대줬다니까. 그래서 하라는 거야. 응? 그걸 누가 선물로 줘? 아유, 그냥 건너 건너 엄마 아는 사람이야. 얼마나 감사하니. 그쪽에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우리가 안 하고 그러면 괜히 미안하잖아. 엄마 봐서라도 둘이 하루 날 잡고 가서 같이 해. 시설도 엄청 좋은 곳이라더라. 아무리 바쁘다고 하루 시간 내는 것도 못하니? 아유, 알았어요. 갈게요. 그리고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엄마의 입장이 난처해질까 싶어서 저는 검진 날을 빠르게 잡았어요. 처음에는 예비 신랑도 달갑지 않아 했지만 엄마 지인이 신경 써서 좋은 병원에서 할 기회가 생겼다고 하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자칫하다 이런 걸로 싸움이 날까 싶었는지 더 조심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검진하기 전 설문지를 작성하다가 문득 제가 월경을 2달째 안 했다는 사실을 달력을 보고 알았습니다. 평소에도 좀 불순이 심해서 조금만 피곤해지거나 환경이 달라지면 한 달씩 건널뛸 때가 있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걱정되는 마음에 예비 신랑에게 이 이야기를 고민스럽게 꺼냈습니다. 예비 신랑은 이런 문제에 있어 누구보다 계획이 철저한 사람이라서 아이를 갖는 것도 목표를 잡고 저축도 하고 이사까지 고려하는 편이었죠. 그래서 이런 변수가 생기게 되는 걸 반가워하지 않을 걸 잘 알았거든요. 물론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지만 예상하지 않은 시점에 임신이 되면 다시 돈 문제로 서로 부딪히고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될까 두려운 마음이 컸습니다. 설마 임신은 아니겠지? 임신? 아닐 것 같은데. 평소에도 피곤하면 자주 안 했잖아. 그래도 달력 보니까 2달이나 안 해서 이렇게까지 안 한 적은 없었거든. 아, 지금은 안 되는데. 우리 계획이 다 틀어지잖아. 그러지 말고 확실하게 테스트기 한번 해볼래? 아무래도 그게 좋겠다. 내일 괜히 병원 가서 듣고 놀라는 것보다 우리가 빨리 확인하고 가는 게 낫지. 내가 가서 사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예비 신랑은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나갔어요. 그런데 예비 신랑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나온 지금은 안 된다는 그 말이 참 서운하더라고요. 결혼도 약속한 사이인데 말이라도 임신하면 더 좋은 일 아니냐고 기뻐할 줄 알았는데 테스트기를 건네는 그 손에서도 부디 아니었으면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이런 마음으로 확인하는 게 싫었지만 지금은 순탄하게 결혼 준비를 위해 아니었으면 하는 쪽으로 저도 기울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와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둘은 테스트기를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테스트기에 빨간 2줄이 생기더라고요. 보인다. 아닌가? 아, 미치겠네. 이거 2줄이지. 큰일이네. 2줄 맞는 것 같아. 아, 선명해졌다. 이거 2줄 맞네. 맞아. 저도 모르게 예비 신랑 눈치를 살피게 됐어요. 당연히 임신 소식은 축복받아 마땅한 일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오래전부터 예비 신랑이 세워놓은 모든 계획을 엎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옆을 보니 억지로 입은 웃고 있지만 눈에는 걱정이 가득한 그 표정을 보고야 말았죠. 표정이 왜 그래? 계획이 틀어져서 싫어? 아니야. 당연히 좋지. 좋아, 정말. 너무 좋은데 생각을 못했던 일이라 당황해서 그래. 우리 지금 신혼집이 딱 둘이 살기 좋은 평수인데 애랑 같이 살 줄은 생각도 못했네. 그리고 아기용품 살 돈이랑 여러 가지로 지출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그런 돈은 준비를 안 해뒀잖아. 우리 모든 걸 돈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자. 미리 너무 걱정도 하지 말고. 어떻게 그래. 당장 애가 태어난다는데.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런 축복이 생긴 건 너무 기쁜 일이잖아. 어떻게든 잘 될 거야. 그리고 어떻게 모든 일이 당신 계획 세운 대로 그렇게 착착 되겠어? 결혼 전에 좋은 선물 받았다고 생각하자. 당신 나 닮은 딸 낳고 싶다고 했잖아. 그건 나중 얘기였지. 아, 일단 집부터 다시 알아봐야겠다. 걱정이 앞선 예비 신랑을 위해 저는 일부러 더 씩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신혼집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때 보니까 옆집은 세 식구가 살더라고. 당신도 같이 봤잖아. 애 태어나도 우리 새 충분히 살 수 있어. 다들 그렇게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말인데 그냥 엄마가 주기로 한 그 돈 그거 받으면 안 될까? 어? 그 돈은 이야기 안 하기로 했잖아. 힘들더라도 우리 선에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는 걸로 하면 안 돼? 어머니가 여유 있어서 주시는 거면 나도 좀 편하게 받겠는데 그날 그런 거 같진 않았거든. 당신도 지금 어머니 상황 잘 모른다면서. 상황을 내가 왜 생각하는데? 준다잖아. 어디서 빌려왔든 우리가 알 바야? 난 당신이 좀 현실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 제발 어떻게 그렇게 천하태평이야 매사에. 그럼 같이 한숨 쉬고 있을까? 나도 얼마나 속상한데 지금. 축하는커녕 내 앞에서 한숨이나 쉬는 당신 보고 있는 거 너무 힘들다고. 그래도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게 천하태평이라고 하면 할 수 없고. 애까지 생긴 마당에 우리 아무 준비도 없이 부모가 되게 생겼는데 겁도 안 나? 어떻게 욕심이 없어. 그 집이 뭐가 충분한데 그 좁아 터진 집에서 좋은 거 하나 못 먹이고 그렇게 키우고 싶어? 그러다가 우리도 돈 때문에 맨날 싸우고 나중에 이혼해서 우리처럼 똑같이 크게 만들까? 뭐? 당신은 그런 말을 어떻게 해? 그리고 왜 해보지도 않고 안 좋은 소리부터 하는데 지금 애가 듣고 있다고. 예비 신랑은 그 못된 버릇이 얼마 안 가 또 튀어나오더라고요. 아빠가 된다는 부담감이 크다는 사실은 알지만 이럴 때마다 오로지 돈 나올 것만 생각하고 머리를 굴리고 있으니 너무 답답했죠. 심지어 태어나지도 않을 아이에게 이혼 가정에서 클 거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맺는 걸 보면서 이런 사람과 결혼까지 가는 게 맞는지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제 생각대로 정지해놓고 고민해볼 시간조차 허락되지는 않았죠. 그날은 일주일 전에 예약해둔 검진이 잡혀있던 날이라서 하는 수 없이 무거운 마음을 안고 병원을 향했습니다. 가는 동안에도 우린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의 표정이 뭔가 이상했어요. 저를 뚫어지게 보다가 예비 신랑도 슬쩍 한번 보다가 우리 둘이 싸운 게 티가 나서 그랬는지 말없이 유심히 살피는 기분이 들었어요. 결혼 앞둔 사이인데도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것 같았습니다. 얼마 뒤 간호사에게 먼저 예비 신랑을 보내더니 문이 닫히자마자 절 보면서 이러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 잘 들으시고 그대로 따르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저만 따로 하는 검사가 있나요? 오늘 제가 검진이 다 끝나고 나서 두 분을 부를 거예요. 그리고 아내 될 분이 암이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물론 그럴 일은 없어야 하지만요.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정확한 검사 결과는 본인한테 따로 알려드릴 겁니다. 저는 세상에 무슨 이런 의사가 다 있나 싶었어요. 엄마 말로는 유능한 의사라서 예약 잡은 것도 몇 달씩 걸릴 정도로 그렇게 힘들다고 했는데 이런 말을 하니까 당황스러웠죠. 아니, 암이라는 거짓말을 왜 하세요? 저도 가장 친한 선배에게 부탁받은 일입니다. 친한 선배요? 참, 누가 이런 부탁을 해요. 아니, 우리 두 사람 일부러 갈라놓으려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잖아요. 저희 지금 결혼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저는 임신까지 한 상황이고요. 혹시 형석 선배님을 아세요? 의사 입에서 너무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저에게는 형석 삼촌이 더 익숙했죠. 형석 삼촌은 오래전부터 할머니 집에서 하숙하며 지내던 학생이었는데 그 당시에 의대를 다니던 수재였죠.
밤새도록 공부만 하던 성실한 학생이었는데 대학을 다니던 중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린 나이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풍파가 닥쳤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할머니께 끝까지 숨기고 월세를 내고 혼자 힘으로 의대를 졸업을 하기 위해 과외까지 하느라 시간을 쪼개 살던 걸 나중에야 알게 된 거죠. 그걸 안쓰럽게 보던 할머니는 가족들을 불러 모아 할아버지가 남기고 간 돈 일부와 돈까지 걷어 형석 삼촌을 졸업시키고 독립하도록 도왔죠.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밥 먹고 살다 보니 멀리 지내던 식구들보다 형석 삼촌이 아들 같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처음에 친척들은 남남이나 다름없는 사람을 그렇게까지 도와줄 이유가 있냐며 말렸지만 나중에 할머니가 쓰러졌을 때 응급처치로 살린 게 바로 형석 삼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본 엄마도 형석 삼촌을 우리 식구처럼 생각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그런데 그 이름을 이 병원에서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가장 친한 선배기도 하고 은인 같은 분이 부탁한 일이라서 저도 거절할 수가 없었네요. 선배한테는 친족 하나 다름없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것도 형석 선배가 다 준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하나만 확인해 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제 결혼 소식도 안 알려서 모를 텐데 어떻게 알고 이런 걸 부탁한 건데요? 아마 어머니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자세한 이야기까지는 모르지만요. 그런데 선배가 이렇게까지 부탁하는 사람이 아닌데 많이 걱정이 되는 모양이에요. 이럴 땐 어른 말 한번 따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석 삼촌이 선생님께 따로 부탁한 거라는 거죠, 이 일을? 네, 평생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만났는지 걱정이 많다더라고요. 직접 보지 못하니 이렇게라도 꼭 확인하고 싶다면서요. 선배 성격 잘 아시잖아요. 절대 자기가 보고 겪은 거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요. 그러니까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남편 될 분이 아무 문제 없이 잘 받아들이시면 그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 산부인과 진료부터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동하시겠어요? 처음엔 굳이 이런 일까지 벌일 이유가 있을까? 설령 나중에 예비 신랑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되면 제 마음도 너무 불편할 것 같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임신 사실에도 떨떠름한 표정을 짓던 예비 신랑에게 제가 암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삼촌 말대로 평생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이인지 보고 싶기도 했고요. 그리고 간단한 검사를 받고 잠시 대기하는 동안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여기서 삼촌 이야기 들었어. 엄마도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삼촌이 그러더라고. 위기 앞에서 사람이 제대로 보이는 법이라고. 병원에서 부부 사이인데도 자기한테 피해갈까 봐 걱정하고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봐서 그렇대. 그래도 괜히 이런 걸로 사람 테스트하는 것 같고 기분이 좀 그래. 엄마도 그건 이해한다만 아무래도 너한테 미리 말하면 네가 절대 안 한다고 할 것 같아서 어쩔 수가 없었어. 그리고 실은 엄마도 한번 보고 싶었어. 불안한 게 있었거든. 뭐가 불안해? 실은 네 시어머니 되는 사람을 엄마가 만났다. 어머니를 언제? 엄마가 어떻게 만나? 연락처도 모르잖아. 저는 너무 몰라서 어떻게 예비 시어머니를 만날 수가 있었냐고 추궁했습니다. 돈 주겠다고 며칠 전에 집에 찾아왔더라고. 네가 안 받아갔다고 하면서. 우리 집에? 근데 왜 이야기를 나한테 안 했어? 설마 엄마 그 돈 받은 거 아니지? 내가 괜히 거절한 게 아니란 말이야. 어머니 아무리 봐도 지금 상황 안 좋은데 그이가 자꾸 달라고 말하니까 힘들게 준비하신 것 같아서 거절한 거야. 받았으면 너한테 말했지. 근데 엄마가 문자를 봤어. 그동안 김서방이 사돈한테 보낸 거. 솔직히 이 일을 엄마에게 끝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예비 신랑이 제대로 화해도 하지 않고 예비 시어머니의 죄책감을 돈으로 이용한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죠. 제가 아는 엄마는 그런 걸 가장 싫어하던 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와 이혼한 뒤로도 제 앞에선 절대로 아버지에 대해 험담하지 않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괜히 아버지에 대한 나쁜 인상을 안고 사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도 있었지만 남편으로서 본인과 문제가 있을 뿐이지 아버지로서 역할을 다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 하셨죠. 그래서 아버지가 보내온 선물이나 용돈, 양육비도 거르지 않고 보내줬던 것에 대해서도 늘 빠짐없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 엄마에게 예비 신랑의 모습은 탐탁지 않게 보일 것 같아서 숨기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죠. 그런데 그걸 다 들킨 기분이라 저도 무슨 말이 안 나오더군요. 그래도 저는 무슨 심리인지 끝까지 예비 신랑 편을 들어주게 되더라고요. 아유, 엄마, 그 사람이 나 고생시키기 싫다고 그 돈 받자고 했었거든. 그 돈 받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야. 사람 인성이 문제지.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부모한테 그런 독한 소리를 하니? 그동안 문자로 김서방이 온갖 저주를 다 쏟아부었더라. 돈도 계속 더 갖고 오라고 일하는데 쫓아가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뭐? 그 사람이 그랬다고? 아, 엄마가 그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동안 시어머니한테 쌓인 게 많았어. 어릴 때 제대로 챙겨주지도 않고 맨날 밤마다 나가서 그게 그렇게 쌓였더라고. 그래서 욱하는 마음에 그랬을 거야. 아휴, 엄마가 보기엔 우리가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아. 들어보니까 사돈도 이혼하고 쭉 혼자 힘들게 사는 것 같던데. 아무리 어릴 때부터 헤어져서 살아서 엄마가 믿고 원망스럽도 그렇지. 문자 보니까 사람이 정말 달리 보이더구나. 만약에 엄마가 그 문자를 내가 받았으면 평생 한이 돼서 못 살았을 것 같아. 엄마에게도 그 정도 상처가 될 말이었다고 하니 더는 변명할 게 없더군요. 너도 이참에 다시 봐. 아직 식장 들어간 거 아니잖아. 너도 모르는 게 많은 것 같다니까. 엄마가 얼마나 고민이 됐으면 그 먼 데 있는 삼촌한테 이런 일을 다 털어놓았겠니. 삼촌이 그 말 듣고 이렇게 도와준 거야. 그러니까 너도 무조건 믿지 말고 제대로 봐. 그렇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검진이 끝난 뒤 의사 선생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여러 검사를 받는 것보다 그게 더 떨리는 일이었죠. 정확한 조직 검사가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암으로 보이는 게 있습니다. 네, 저요? 아니면 이 사람이요? 아내 될 분한테 그게 보이거든요, 지금.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색이나 이런 게 이 정도로만 봐도 암세포가 확실하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제가 조직 검사 전에 일찍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준비가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저 혹시 수술하면 살 수는 있나요? 저는 예비 신랑 입에서 듣고 싶은 말을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뒤이어 나온 예비 신랑의 질문은 저를 정말 비참하게 만들더군요. 수술비는 얼마나 들어요? 우리가 부담하는 게 많아요? 아무래도 이게 치료하고 하면 부담이 꽤 될 것 같긴 합니다. 암이라는 게 다른 장기로 퍼질 수도 있고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워낙 많다 보니 수술하고 완치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다 달라서요. 뭐라고요? 또 돈 나가는 소리네. 그리고 기어이 예비 신랑은 병원에서 나와 심각한 표정으로 벤치에 앉더니 괜찮냐는 말도 묻기 전에 저에게 이 말부터 꺼냈습니다. 그냥 파혼하자. 그래 좋겠어. 이쯤에서 서로 좋게 헤어지자고. 왜? 내가 암에 걸려서? 저는 이상하게 암이 가짜라는 걸 미리 들어서 알았는데도 왜 그렇게 온몸이 쿡쿡 찔리고 아픈지 모르겠더군요. 솔직히 돈 문제로 골치 아파할 건 예상하던 일이었지만 단 하루도 고민해보지 않고 이런 말부터 꺼내는 걸 보니까 정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선택한 사람이 고작 이런 놈이었구나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감정적으로 굴지 말고 생각 제대로 하라니까. 아닌 말로 내가 당신 암세포 나눠 가질 수 있으면 몰라도 결국 이건 당신 혼자 싸워야 할 일이잖아. 근데 나까지 괜히 나설 필요가 없지.
아, 남일이니까 빠지겠다는 거네? 우리 일주일 뒤에 결혼식이야. 그거 알고는 있니? 그건 좋을 때 말이고 지금 엄청난 변수가 생겼잖아, 변수가. 아, 나는 무슨 죄냐고. 당신도 양심 있으면 나한테 먼저 헤어지자고 놔주는 게 맞지 않아? 내가 말하기 전에 좀. 아, 나더러 옆에서 병간호까지 해달라는 거야? 뭐야? 아픈 게 죄야? 내 잘못이냐고. 아, 누가 너한테 간호해달래? 그래, 지금 상황에선 아픈 게 죄다, 죄. 뭐라고? 그게 지금 당신의 애를 가진 여자한테 할 소리니? 애는 이미 물 건너갔지. 암 환자가 어떻게 애를 낳아. 치사하게 애 핑계로 매달릴 생각하지 말고 이쯤에서 물러나. 사람 승질 긁지 말고 좋게 끝내자고. 아, 그래. 이 약은 그까짓 거? 그거는 내가 부담할게. 됐지? 그래. 이제야 진짜 얼굴이 나오네. 그제야 엄마가 저에게 경고처럼 해준 말과 그 먼 데서 삼촌이 이렇게까지 일을 벌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아, 뭐, 일 이렇게 만든 건 당신이지. 문간수나 잘하지 누가 암에 걸리래? 그리고 당신이 내 계획 다 망쳐놨잖아. 여기서 내 인생까지 같이 무너질 수는 없지. 솔직히 그 애 생긴 것까진 나도 그러려니 했는데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어느 남자가 암까지 걸린 여자를 받아줘.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상책이지. 안 그래도 그 말 내가 너한테 하려고 했어. 미리 똥 피하길 다행이다. 아, 결혼 전에 알아서 천만다행이지. 하늘이 살리셨다 나를. 나도 지금 너 같은 쓰레기랑 평생 안 엮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절하고 싶은 심정인데 널 낳아준 엄마한테도 모자라서 대체 어디까지 추한 모습 보일 생각이야. 정말 가관이다. 쓰레기? 이게 미쳤나? 그래, 파혼하자. 부탁인데 이 말 절대로 모르지 마. 그리고 가자마자 빨리 식장부터 싹 다 취소해. 너랑 나랑은 다시는 볼 일 없게. 알았어? 저는 그렇게 엄마에게 가서 금방까지 본 그 인간의 진짜 얼굴을 알려줬습니다. 엄마는 제 등을 쓸어주면서 삼촌이 절 살린 것 같다고 다행이라는 이야기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전 이상하게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요. 저를 조금이라도 사랑한 적 있었다면 암에 걸렸다는 배우자를 앞에 두고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내치진 않았겠죠. 지나온 모든 시간이 다 헛되어져 버린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자로서도 한 인간으로서도 제 존재가 없어진 기분이랄까요? 암 때문에 망설임도 없이 파혼 이야기를 꺼낼 줄은 몰랐으니까요. 엄마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눈물이 닦아주면서 잘 됐다는 말만 했어요. 그리고 엄마 눈에서 더 많은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걸 뒤늦게 봤습니다. 그때서야 제가 이렇게 넋을 놓고 지낼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았죠. 그딴 놈 때문에 흘리는 눈물도 아깝더라고요. 그리고 조금씩 회복해가던 즈음 저는 병원에서 임신이 아니라는 가슴 아픈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어떻게든 혼자서라도 낳아 키우려던 저에겐 비보였지만 태어났을 때부터 아빠 없는 아이 입장을 생각하니 차라리 잘된 일이다 싶었죠. 그리고 이 일을 알게 된 삼촌이 부랴부랴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1년 가까이 수술 일정이 잡혀 있어서 한국에 시간 내서 오기도 힘든 삼촌이 절 위해 달려온 거죠. 괜찮냐? 이야기 다 들었다. 아이, 울 필요도 없어. 그런 놈 때문에 왜 울어? 이 일은 삼촌이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왔다. 내가 보기에 그 놈은 절대 대충 마무리 지어서 보내면 안 돼. 그리고 그때 거실에 앉아서 잠자코 듣고 있던 엄마가 시계와 현관문을 번갈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잠시 뒤에 노크 소리가 들리자 누구냐고 묻지도 않고 기다렸다는 듯 일어나서 문을 열어주더군요. 그리고 문이 열리자 그 앞에 예비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보네요. 얼른 들어오세요. 날도 추운데. 아니, 어머니가 여긴 어떻게? 내가 도울 일 있으면 연락하라고 했죠. 어머니가 조만간 그럴 일이 생길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왔어요. 실은 나도
그 집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듯 나온 사람이거든. 밖에 나가서 일 안 하고 돈이나 까먹고 있다면서요. 웃기죠? 그러더니 저녁마다 날 쫓아냈어요. 이상한 옷까지 입혀서. 뭐라고요? 무슨 그런 인간이 다 있어요? 줌바람 난 여편네로 소문내고 싶었겠죠. 다시 보니까 그 인간하고 내 아들놈이 하는 짓이 이것까지 똑같네요. 그래서 이 일은 난 억울하게 당했지만 아가씨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서 온 거예요. 그 집안 무너뜨릴 만한 일을 내가 제일 잘하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먼저 연락까지 주시고. 널 위해서 큰 용기 내주신 거야.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는 묵직한 서류 뭉치를 하나 꺼내더군요. 아버님 사업체에서 함께 일하던 예비 신랑이었는데 그 사업체를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엄청난 자료였어요. 그간 임금 체납부터 시작해서 뇌물로 영업 정지를 막았던 거나 불법으로 공장을 돌리던 것까지 예비 신랑처럼 아버님도 돈 되는 건 눈이 멀어서 아는 사람이었더군요. 그걸 그대로 예비 신랑이 빼닮은 것 같았죠. 내가 그동안 몰래 모아둔 거예요. 이혼하게 되면 증거로 제출하려고요. 그래서 그렇게 모진 수모를 당하면서도 목숨 걸고 모았던 건데 나는 우리 애 때문에 써먹지를 못했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도 거기 일하는 파출부 아줌마랑 연락하는데 최근 자료도 좀 더 받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이대로 넘어갔다간 제명에 못 살 것 같았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도 위험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이게 내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제대로 살게 해야죠, 이번에야말로. 자, 저한테 다 맡겨주십시오. 그리고 잘 결정했습니다. 삼촌이 다 해결해주고 갈 테니까 너는 가만히 보고만 있어, 알았지? 그때부터 삼촌은 친한 변호사 친구들을 불러 모아 쌓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렵게 풀릴 줄 알았던 일은 뜻하지 않은 자백이 나오고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모은 증거보다 훨씬 불어나기 시작하더군요. 예비 신랑은 길바닥에 나앉을 신세를 예약해둔 거나 다름없었죠. 그리고 그때 삼촌은 후배를 통해 예비 신랑에게 제 암 진단이 잘못됐다는 전화를 걸게 했고 그 연락을 받자마자 집으로 달려온 예비 신랑은 삼촌을 보고 순간 멈칫하더군요. 자기야, 연락 받았어? 내가 금방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자기 암 아니래. 진단이 잘못됐다는데 혹시 아버님이 주신 결혼자금 있잖아. 그거 잠깐만 나한테 빌려줄 수 없을까? 나 정말 그때 너무 무서워서 말이 그렇게 헛나간 거야. 진짜야. 자기 암 낳게 할 방법 없는지 여기저기 물어보고 그랬다니까. 어머, 그래? 보니까 네가 지금 암 걸리기 직전인 것 같네. 내 얘기 들은 적 있죠? 외국에서 의사로 일하는 삼촌. 내가 수술만 하고 돈 쓸 데가 없어서 모아둔 게 참 많거든. 급한 거 같은데 좀 빌려줄까? 근데 우리 조카하고 결혼한다고 했었나? 아니면 빌려주기가 좀 힘들고. 네, 당연히 결혼하죠. 합니다. 삼촌 이야기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 정말 급해서 그런데 부탁드려요. 이번만 잘 정리하면 바로 시골리고 같이 살면서 이자까지 쳐서 갚겠습니다. 어림도 없는 그 말에 저는 코웃음을 치며 답했습니다. 네가 진심으로 날 걱정했다면 병원 나오자마자 헤어지자는 소리 못하지. 근데 그런 너하고 결혼? 웃기고 있네. 회생 불가. 다 망해 자빠진 거 아는데 결혼은 무슨 돈으로 하게? 나도 너 망해서 왔으니까 바로 차는 거야. 그리고 넌 억울해할 자격도 없어. 똑같이 돌려주는 것뿐이니까. 나한텐 네가 암덩이보다 더 떼내고 싶은 존재거든? 아유, 어떻게 힘들어서 온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해. 자기야, 마음 풀어. 내가 잘못했어. 우리 삼촌 13시간 비행기 타고 날아온 이유가 네 사업 망하게 하려고 온 거야. 이번 기회야말로 네 인간관계 제대로 볼 기회니까 어디 한번 애써봐. 근데 친엄마까지 돈으로 보낸 네 옆에 과연 누가 있을까?
자네, 우리 조카 눈에 눈물 나게 한 놈, 내가 피눈물 나게 해줄 거야. 살려만 주세요. 잘못했어요. 자기야, 잘못했어. 나 살려주라. 제발 한 번만. 예비신랑은 무릎까지 꿇고 현관 앞에 앉아 동네방네 잘못했다고 울부짖었지만 저는 기마개까지 하고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일주일을 앞두고 모든 게 엎어졌지만 속은 후련하더군요. 그리고 그 뒤로 사업도 부도나고 그 인간이 모든 걸 잃는 걸 보기까지는 몇 달의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근데 저도 한 번 마음 먹으면 독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돈으로 맺어져 있던 아버님과 예비 신랑 관계도 이 일로 완전히 남남이 돼서 끝난 것 같더군요. 그 인간은 어떤 사람과도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큰 것 같았어요. 그것만큼 불쌍한 인간이 또 있겠습니까? 옆에 아무도 없는 인생인데 말이죠. 그리고 제 옆엔 삼촌, 예비 시어머니가 될 뻔한 인연, 엄마까지 참 많은 사람이 제 인생을 지켜줬다는 생각이 들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이것만큼 성공한 인생이 또 있을까요? 비록 뼈아픈 경험으로 잃은 것도 있었지만 이제라도 사람을 거르는 법을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는 하지 않으시길 바라며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